좀 긴장을 덜고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자 서서 발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제가 소개할 연구의 제목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중장기 전망 및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았고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경인교대 김항준 교수님,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님, 안산 부곡초 근무하시는 김민규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최현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지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그간의 사실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그 이름에 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국가 수준에서 논의가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슈, 또 현안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논의해보고 바텀업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그 지방교육재정 중요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거기에 더하여 이 현안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같이 살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초점은 연구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그 연구진이 가진 문제의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6개의 꼭지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연구가 2022년에 수행됐던 가장 주요한 배경은 2021년에 있었던 그 KDI 김학수 박사의 보고서 때문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거기 연구 보고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라고 되어 있어요.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신 상황들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라고 과거에 불렀던 이 모형은 이제 더 이상 인구 피라미드가 아닌 것이죠. 하우 상박 형태가 반전되어 가는 것이 아주 분명해져 가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인구 경제학적으로 가지는 의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이제 총 부양비,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를 나타내는 것인데, 생산 가능한 연령에 있는 인구를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070년이 되게 되면 노년 부양비가 100.6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6배까지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KDI도 마찬가지고 재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소년 인구를 부양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재정을 좀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규모를 보게 되면 한 10년간의 스팬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정부 재정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지방교육 재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교육 재정만 유독 늘어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방교육 재정은 결국 정부 재정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향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 정부의 재정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생 수는 한 10년 정도 스팬을 봤을 때 감소한 것도 분명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19% 정도가 감소했고요. 경기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데도 마이너스 12% 1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할 게 학생 수가 감소한 거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요. 자, 그런데 학급 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조금 더 학급 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 중앙정부 의존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교육 재정의 한 6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의존도가 70%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때문인데요. 현재는 국세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국가재정 전체의 한 21%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재정을 사용하는 내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 지방교육 재정으로 지출되는 것은 의무 지출, 경직성 지출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유연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분이 문제인데요. 시도 간에 이것을 배분할 때 우리가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로 배분을 하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효율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간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학생 수가 전국에서 한 28% 정도 되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한 22% 정도 된다. 학생 수 대비 우리는 교부금 적게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 재정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이 학생 수 줄이기 때문에 교육재정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육계 내부에서 우리가 학생 수 더 많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고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재정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는 얘기해야 되느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DI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 의무지출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개편한 다음에 학령인구 비율과 경상 GDP 성장률로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전체 총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교육이 종속 변수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서 교육재정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육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것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자치라고 했을 때 교육적인 제도와 정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정이 필요했다라고 보았던 것인데, 지금 KDI를 중심으로 재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까닭은 학령 인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망해봤을 때 향후 한 2035년이 되게 되면 그러한 개편을 적용해서 경기도는 최소 한 6.7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단위를 뭘로 봐야 되냐? 기본적 교육 여건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교원 수를 얘기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학생 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학급과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라고 하면은 학급이 몇 학급이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성격이 결정되고요. 교원은 학급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비는 학급 수를 중심으로 설명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제 학교 회계 지출을 종속 변수로 하고 학생 수와 학급 수를 설명 변수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학급 수에 의해서 설명되더라, 상당히 많이 더 설명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육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책 사업 가운데 기본적 교육 활동과 선택적 교육 활동 같은 경우는 학급 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 분명했고요. 그 수치는 좀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학생 복지와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에 의해서 설명되더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적 급부로 하는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개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 복지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 예를 들면 급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학생 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 활동 전반을 얘기할 때 주로는 학급 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정학에서 얘기하는 클럽 이론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공공재 최적 상태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을 동원하는데 최적의 클럽 규모를 찾고자 제안된 이 이론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런 겁니다. 불완전한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혼잡성이 문제가 되는 재완화 서비스,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속해 있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서 과연 적정 교육비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점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교육재정 할 때, 교육재정 이야기를 할 때 학령 인구 감소 되게 설득력 있는 논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일면타당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교육 활동들은 다 학급 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점, 따라서 적정 학급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그것에 수반되는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조달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다는 거 다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고요. 이것들을 지금 과밀학급을 적정 규모로 좀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25명 이하로 했을 때는 한 8천억 정도, 20명 이하로 당장 만든다고 했을 때는 2조 원 이상, 그리고 18명 이하로 했을 때는 한 3조 6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드는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고 단계적인 우리가 플랜을 짜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학령 인구 감소와 연동해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꼭지를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거 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와 경제의 상관관계는 쌍방향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과연 교육 재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육비를 구조 조정함으로써 노년 부양비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 재정을 확충하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소년 투자의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인구 구조를 계속해서 고착화시키는 셈이 됩니다. 더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서 출생률을 현재 수준을 적어도 유지하거나 또는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방향들은 대국민 여론과 경기도민의 여론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정책 방향으로 천명하고 있는 유아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유보통합 대비와 같은 것들 당장 한 5조 원 정도, 최소로 했을 때 5조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고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말 최소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매년 한 7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추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이고요. 결국 그것들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한 교원들이 연구하게 하고 연수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 줄어들어야 되고요.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연구 시간과 연수 시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교원 수급과 관련돼서 우리 인건비 지금 현재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별도 연구가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SBB를 CBB로 전환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스튜던트 베이스드 버제팅이라고 해서 학생 수 교육비 논리가 마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국세 정률제 당연히 필요하고, 앞으로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도 경기도 입장에서 학급 수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배분받아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급 규모 적정화 수요에 따른 재정 확보 필요하고, 이 연구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중장기 교육개혁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육 정책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가는 데도 필요하지만 대국민 여론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일반 자치와의 연계 협력 강화 중요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30% 정도를 시도지사로부터 우리가 전입하는 형태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정치적 관계로 인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해야 되고요.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 현재 우리 교육감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고, 학교의 교원들이 직접 재정을 집행해 나가는, 자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우리 교육 그림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